바쁜 일상 속에서도 빠르고 깊이 있게 지식을 채우고 싶어하는 바로 당신 환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 내 삶의 무기가 될 만한 핵심만 쏙쏙 뽑아내는 심층 탐구 시간이죠. 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그 신경원 저자의 도서 대화의 법칙 발췌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은 막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법 이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단순한 인사치레나 화술이 아니죠. 네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나아가 내 인생 전체의 주도권을 쥐게 만들어줄 실전 무기로서의 대화법을 분석해 볼 겁니다. 오늘 다룰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 역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화라는 건 우리가 매일 숨쉬듯 하는 일이지만 이게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결정짓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거든요. 오늘 이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님들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내 인생의 방향타가 되는지 아주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아, 그 프레임워크라는 단어가 확 와닿네요. 자료 첫머리에 등장하는 블랙핑크 로제의 일화를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네, 15살 때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죠. 맞아요.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로제도 그 당시에는 자신이 진짜 가수를 꿈꾸는지조차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글로벌 오디션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네가 25살이 됐을 때 오디션을 안 본 걸 후회할지도 몰라 라고요. 참, 부모님의 그 한마디가 인생의 궤도를 바꾼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 한마디가 로제의 내면을 흔들었고 결국 스스로 용기를 내서 도전을 선택하게 만들었죠.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의견에 막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선택하고 내 언어로 세상에 선언할 때 삶의 주도권이 생긴다는 그 자기 주도 법칙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타인의 말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현상이 자료에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말보다 더 치명적인 거요? 네, 바로 내가 내뱉는 말에 스스로 끌려다니는 현상이죠. 이거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을 이 대화의 맥락에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인지 부조화요. 그거 꽤 유명한 이론이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말을 잘하고 싶다. 사람들과 막힘없이 소통하고 싶다. 이런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입을 열 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약간 쑥스러움 때문에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언변이 좀 부족해서요. 이렇게 내뱉어 버리죠. 아, 본심은 그게 아닌데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그렇죠. 입 밖으로 나온 말과 내면의 욕구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충돌이 뇌 안에서 심리적 불편함, 즉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데요. 우리 뇌는 아주 효율적이고 때로는 되게 무서운 기관이라서 이 불편한 간극을 없애기 위해 가장 쉬운 길을 택해버립니다. 쉬운 길이라면 설마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를 맞춰버리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내가 내뱉은 말에 맞춰서 나의 실제 정체성을 깎아내려버리는 거죠. 뇌가 스스로를 진짜 말 못하는 사람, 이걸로 세팅해버리고 그 이후의 모든 행동과 사고방식을 거기에 끼워 맞추게 됩니다. 계시진 않나요? 그냥요, 아유, 대충 했어요. 이런 힘없는 말투 말입니다. 일상에서 참 자주 쓰는 말들이죠. 네, 그래서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언의 연구가 이 지점에서 아주 큰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말의 내용, 즉 텍스트가 미치는 영향은 고작 7%에 불과하다는 거죠. 7%면 정말 작은 비중이네요. 네, 반면에 말투나 억양 같은 청각 정보가 38%, 표정이나 몸짓 같은 시각적 요소가 무려 55%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에너지와 태도로 말하느냐가 상대방의 뇌리에 훨씬 더 강력하게 꽂힌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시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반대로 당당하고 자기 확신에 찬 말투를 쓰기 시작하면 시각적인 자세나 표정까지 덩달아 변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작은 태도의 변화가 타인의 평가를 바꾸고 결국 인생의 궤도까지 수정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짚어봤는데 이제 일상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기나 갈등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땀 삐질삐질 나는 순간들이 꼭 있죠. 네, 가장 흔한 게 바로 아찔한 말실수의 순간입니다. 중요한 미팅에서 막 엉뚱한 단어를 말한다거나
면접장에서 긴장해서 횡설수설하는 순간들요. 누구나 한 번쯤 입을 킥을 하게 만드는 경험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자료에서 제안하는 리셋의 법칙을 보면 실수 자체보다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입을 닫아버리는 그 위축된 태도를 가장 경계하라고 하더라고요. 위축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군요. 네, 긴장되는 순간에 말이 헛나왔다면 그걸 막 감추려고 전전긍긍하는 대신에 어휴, 오늘 제 혀가 너무 긴장했나 보네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유머러스하고 여유 있게 대화를 이어가라는 거죠.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시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실수에 압도돼서 굳어버리면 그게 그 사람의 미숙한 대처 능력으로 각인되어 버립니다. 아, 실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처가 문제다. 네,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여유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죠.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줍니다. 갈등 상황 하니까 그 책에 나오는 저자의 미용실 일화가 딱 떠오르네요. 이거 아주 유쾌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찌르더라고요. 아, 그 삼각김밥 머리 사건 말씀이시죠? 네네. 미용실에 가서 원하는 스타일 사진을 보여주고 머리를 했는데 며칠 뒤에 거울을 보니 머리가 완전히 삼각김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스팀이 확 오르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왜 이따위로 해놨냐고 화를 내기 십상이죠. 네, 사진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하면서 감정적으로 쏘아붙이기 쉬운데 저자는 미용실 원장님께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원장님, 컬은 참 잘 나왔는데 제가 집에서 손질을 해보니 삼각김밥이 돼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요. 와, 진짜 고단수네요. 불만이라는 감정의 덩어리를 던지는 대신에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 고급 불평을 한 겁니다. 당연히 원장님도 기분 상하지 않고 흔쾌히 다시 머리를 예쁘게 손봐주셨다고 해요. 이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정확한 접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낼 때 우리 뇌의 편도체, 즉 감정과 공포를 관장하는 부위가 과활성화되거든요. 편도체가 과열되면 어떻게 되나요? 합리적인 판단이 마비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반격할까,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회피할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죠. 아, 그래서 싸움이 커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고급 불평처럼 긍정적인 면을 먼저 언급하고 문제를 객관화해서 협력을 요청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상대방의 전전두피질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성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내가 먼저 차분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넘어서서 누군가 내 의견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공격해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진짜 난감하죠. 네, 회의 시간에 내가 막 열심히 낸 아이디어를 동료가 툭 끊으면서 그건 현실성이 전혀 없지 않나? 하고 훅 치고 들어올 때요. 발끈해서 즉각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3초 침묵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응시하면서 3초 동안 가만히 정적을 만드는 거군요. 네, 이 3초의 침묵이 진짜 강력한 심리적 도구더라고요. 네, 이건 단순히 화를 억누르거나 다음에 할 말을 찾지 못해서 생기는 공백이 절대 아닙니다. 대화의 판을 뒤집는 고도의 전략적 절제죠. 전략적 절제요? 말이 멋있네요. 누군가 선에 넘는 말을 던졌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정적을 만들면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방금 공격적인 말을 내뱉은 그 상대에게로 확 쏠리게 되죠. 아, 진짜 숨막히는 3초겠네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성급하고 무례했는지를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일종의 반사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침묵이 흐른 뒤에 아주 침착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어떤 부분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와, 상대방은 완전 당황해서 어버버하겠는데요? 네. 이미 당황한 상대방은 논리적인 대답을 공리하느라 말문이 막히고 대화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나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무례함에 무례함으로 맞서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날카롭게 제압하는 진짜 최고의 기술이죠. 이렇게 갈등을 우아하게 통제하는 기술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대화의 온도를 조절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에 집중해 볼 차례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위로나 공감이잖아요. 맞아요.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 오히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료에 등장하는 한 장례식장 사례다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합니다.
장녀에게 건넨 조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빠진 딸에게 주변 어른들이 다가와서 이제 네가 장녀니까 아버지 몫까지 씩씩하게 해야지 이렇게 조언을 건넵니다. 이 말이 그 딸에게 평생토록 억눌린 책임감과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우리가 누군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뭔가 꼭 해결책을 줘야 하는 당박 같은 건가요? 네,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 들거나 어설픈 긍정의 말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하죠. 하버드 의과대학의 게일 가젤 박사가 진행한 회복 탄력성 연구가 이 지점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줍니다. 어떤 답을 주나요? 인간이 깊은 고통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토대는 어떤 기발한 해결책이나 맹목적인 긍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은 인간적인 연결에서 나온다는 거죠. 연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 방식을 의미하는 걸까요? 비유하자면 슬픔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위에서 밧줄을 던지면서 빨리 잡고 올라와. 다 잘 될 거야. 라고 외치는 게 긍정형 해결형 위로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네요. 반면에 진짜 연결은 그 구덩이 안으로 기꺼이 같이 내려가서 나란히 앉아주는 겁니다. 상대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쏟아낼 수 있도록 판단하거나 재촉하지 않고 그저 곁에 머물러주는 함께 있기형 위로죠. 밧줄을 던지는 게 아니라 같이 내려가 주는 거. 네, 심리학적으로 이런 공간을 내어주는 태도가 그 어떤 유창한 위로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리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이 머물 수 있는 여백을 존중해 주는 거군요. 이 여백이라는 개념이 일상 대화에서도 되게 깊은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일상에서도 이 여백을 잘 활용하면 관계가 확 달라지죠. 친구랑 통화하다가 요즘 좀 어때? 물었을 때 뭐 괜찮아 하고 말끝을 흐릴 때가 있잖아요. 텍스트 자체는 괜찮다지만 그 정적 속에는 짙은 서운함이나 피로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배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말끝의 떨림이나 침묵 속에 진짜 본심이 숨어 있으니까요. 네, 그 숨은 감정의 여백을 예민하게 읽어내고 목소리가 좀 지쳐 보이는데 정말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어봐주는 것. 저자는 이런 여운 대화야말로 얄팍한 관계를 단단한 신뢰를 묶어주는 접착제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여백을 읽어내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는 대화의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시킵니다. 이걸 좀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세계 최고의 리더들이 왜 그렇게 듣는 것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어요. 듣는 거요? 경청의 힘 같은 거군요. 네, 매년 화제가 되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누군가는 그 밥 한 끼에 5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합니다. 왜 그럴까요? 57억이요. 단순히 주식 종목 하나 찍어달라고 그 돈을 내진 않겠죠. 그럼요. 딱딱하고 방어적인 회의실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부드럽게 이완된 식탁 위에서 오가는 대화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허뭅니다. 가장 빠르고 깊게 신뢰를 구축하는 마법을 부리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의 사례도 아주 유사합니다. 사티아 나델라. 심체기에 빠져있던 거대한 공룡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세계 1위 혁신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그 비결 말이죠. 네, 그가 거대한 조직을 변화시킨 핵심 무기는 스티브 잡스 같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나 달변이 아니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원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리더십이었어요. 단순히 말을 들어주기만 했는데 회사가 살아났다고요? 네, 그는 구성원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숨겨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여백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굳어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직 문화에 거대한 활력을 불어넣은 거죠.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이 경청이라는 게 무작정 입을 닫고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는 걸 자료에 나오는 경상도 사투리 예시가 아주 찰지게 보여주더라고요. 맞나 그 예시 말이죠. 네, 상대방이 신나서 이야기할 때 적재적소에 맞나? 하고 반응해 주는 겁니다. 눈을 반짝이면서 정말 진짜야? 라고 호응해주는 이 적극적인 리액션 하나가 상대의 심리적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거죠. 훌륭한 리액션은 결국 당신의 이야기가 나에게 충분히 가치 있고 흥미롭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아주 적극적인 형태의 경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와 볼까요? 나를 세우는 대화법이요? 네,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고 당당하게 세우는 화법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능력 있는 직장인들이 정말 자주 그리고 치명적으로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겸손이잖아요. 자료에 등장하는 K대리의 사료를 보면 진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K대리 사례 정말 안타까웠죠.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팀장이 모두 앞에서 극찬을 건넸습니다. 근데 K대리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아닙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팀장님이 다 도와주신 덕분이고 운이 참 좋았습니다. 이거였어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미덕이 뼛속까지 박혀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우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냉정한 프로의 세계에서 이런 식의 방어적인 겸손은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먹는 독이 된다고 저자는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겸손은 분명 훌륭한 품성이지만 건강한 겸손과 습관적인 자기 비하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일하거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같은 방어막을 치는 표현들이 문제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람의 무의식에 아주 부정적인 씨앗을 심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자신의 결과물에 확신이 없구나. 중요한 일을 온전히 믿고 맡기기엔 리스크가 있겠어. 이런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럼 막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내 가치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주 미세한 단어의 교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굳이 먼저 전시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한번 봐주세요. 대신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훨씬 프로페셔널해 보이네요. 칭찬받았을 때는요? 칭찬을 받았을 때도 운이 좋았어요 라며 성과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고민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라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나의 전문성과 노력을 내 언어로 명확히 증명하는 것. 와, 이게 진짜 프로의 대화법이네요. 네, 나를 방어하려는 멘트가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네요.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특히 나의 단점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도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저자 본인도 방송 초기에는 말이 너무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콤플렉스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선배들한테 지적도 많이 받았다고 하죠. 네, 선배들에게 너는 말이 너무 빨라서 귀에 안 들어와 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한참을 주눅들어 있었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발상을 전환합니다. 어떻게 전환했나요? 이 빠른 속도를 무조건 뜯어 고쳐야 할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지 않고 시청자의 지루함을 깨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나만의 생동감 있는 전달력이라는 강점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책에서는 이걸 강점은 강하게 살리고 약점은 개선한다는 뜻의 강강약계 법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뇌의 회로를 바꾸는 아주 타당하고 훌륭한 접근이에요. 뇌 회로까지 바뀐다고요? 네. 우리가 실패나 단점을 좌절과 자책의 언어로 묘사하느냐, 아니면 도약과 성장의 발판으로 재해석하느냐에 따라 뇌가 문제를 인식하고 돌파구를 찾는 사고 경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가장 완벽한 예시가 바로 스티브 잡스죠. 아,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자신이 직접 세운 애플에서 처참하게 해고당했을 때 그는 분노와 억울함의 언어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뼈아픈 실패를 돌이켜보면서 성공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나 내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간을 선물받은 홀가분한 순간이었다라고 재해석했거든요. 그 해석의 전환이 결국 픽사의 성공, 그리고 애플로의 화려한 귀환을 만들어낸 거대한 동력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좌절의 언어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사이먼 신에게 주창한 골든서클 이론처럼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왜를 묻는 거죠. 왜라는 질문이요? 더 나아가서 발달 심리학자 존 플라벨이 강조한 메타인지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감정에 빠져 있는 나를 한 차원 높은 곳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관찰하면 될까요? 왜 나는 K대리처럼 칭찬을 받아도 튕겨내지? 왜 나는 상대의 사소한 무시에도 3초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할 때 우리는 약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삶의 방향타를 단단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심리학 이론부터 비즈니스 리더들의 사례, 그리고 일상적인 미용실 에피소드까지 넘나들면서 대화의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정말 다채롭고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대화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당하고 무례한 상황으로부터 나 자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내 고유한 가치와 전문성을 세상에 당당하게 세우는 아주 적극적인 생존 기술이자 예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당장 청취자님의 일상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이나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같은 습관적인 자기 비하의 방어막을 싹 걷어내 보십시오.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를 꺼낼 때 눈을 맞추며 정말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라고 평소보다 한 톤 더 따뜻하게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세한 단어의 선택과 표정의 변화가 흩어져 있던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당신을 둘러싼 평판과 공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법에 대해 쭉 이야기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에게 혹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건넬까 치열하게 고민하지만 정작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건네는 내면의 대화는 어떠신가요? 아, 자기 자신과의 대화요. 네, 무언가 실수했을 때 쏟아지는 그 고요한 침묵 속의 대화에서 청취자님은 스스로에게 등을 토닥여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그 누구보다 가혹하게 채찍질하는 비판자입니까? 어쩌면 내 인생의 각본을 주도적으로 써 내려가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바꿔야 할 대화의 법칙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해 적용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당장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한번 건네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밤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내면의 목소리에 먼저 다정한 안부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